세계 최고 미국 명문대 하버드 강의실. 교수님,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은 대통령도 탄핵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시위도 전국에서 일어난다는 뉴스를 봤어요. 게다가 한국은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스톤 카일러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지고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교 하버드에서 국제전략군사정치학과 교수로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보낸 스톤 카일러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전략적 위치와 국가 역량을 연구하는 전문가면서 학생들과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하버드 교수죠. 매 학기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세계 정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봄이 찾아온 하버드 캠퍼스는 아름다웠습니다. 세미나실로 들어서자 창문으로 부드러운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토론할까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물었죠.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일본계 학생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최근 대통령이 탄핵돼 계엄령이 선포됐잖아요. 북한이 공격하면 바로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미국 학생 마이클이 맞장구 쳤죠. 저도 CNN에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보도를 봤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나라가 강국이라니요? 학생들의 의문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한국의 모습은 혼란과 위기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은 달랐습니다. 은은하게 미소를 지으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죠. 좋은 관찰이에요. 오늘 바로 그 질문에서 출발합시다. 칠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국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제가 찾던 핵심은 없었죠. 오늘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한국은 4대 강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나라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그리고 사회 통합력. 이 네 가지가 모두 뛰어난 국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죠.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이제 그 의구심에 호기심이 더해졌습니다. 세미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저는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줄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먼저 군사력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군사력 얘기인데요. 한국은 미국 도움 없으면 힘들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주한미군이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은 흔합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하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스스로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칠판에 K-방산이라고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K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죠. 여러분, 한국이 세계 1위 자주포 수출국이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가성비와 기동성에서 더 앞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터키, 폴란드, 핀란드 등 나토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죠. 다카하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미군 없이는 방어가 어렵지 않나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고 단순한 반박이 아닌 진정한 답변을 원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맞습니다. 미군의 존재는 중요하죠. 그러나 미군도 한국을 신뢰하기에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관계란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하니까요.
그때 한국 유학생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충 설명 좀 해도 될까요? 한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이버 사령부가 중국의 공격을 36시간 만에 차단한 일도 있었습니다. 민준의 말에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군사력은 단순히 전차와 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현대전에서는 사이버 전투력도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한국은 이 분야에서도 세계 최정 상급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미나실은 이제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노트 필기 소리가 분주해졌습니다. 우리의 토론은 이제 더 깊은 단계로 접어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준의 발언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사이버 전쟁이라는 새로운 화제로 넘어갈 때가 되었죠.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전 세계 사이버 공격 통계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민준 학생이 중요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현대 전쟁의 최전선은 더 이상 물리적 국경이 아닐 수 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위험할 수 있죠. 그래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매일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오는 공격을 모두 방어하고 있죠. 학생들의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해커 조직 천면초를 동원해 한국을 공격했지만 한국은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이 협력해 36시간 만에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처음 듣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반면 일본은 도쿄 경제포럼 때 해킹을 당해 개막식이 1시간이나 지연됐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도 랜섬웨어 공격에 여러 차례 무너진 바 있고요. 다카하시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부끄러움과 동시에 존중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사이버 훈련까지 실전처럼 합니다. 민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을지훈련에서는 실제 해킹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도 진행하죠. 맞습니다. 저는 강하게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사이버 안보에서도 세계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도 한국의 대응 체계를 연구하고 있죠. 프로젝터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국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도와 대응 체계를 보여주는 도표였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대응력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조직적 효율성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위협 감지부터 대응, 복구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저는 학생들의 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닌 첨단 안보 역량을 갖춘 독립적인 강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경제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안보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는 국가 역량의 두 축이니까요. 경제력으로 화제를 옮기자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미국의 경제학과 학생인 제니퍼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40%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외부 시장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위험하지 않나요?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 한국 경제도 함께 무너질 것 같은데요. 제니퍼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다운 예리한 질문이었죠. 좋은 지적이에요. 수치로 접근하는 태도 매우 좋습니다. 분석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네요. 칠판에 한국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적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42%라는 점은 맞아요. 그러나 한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 즉 리질리언스의 개념이죠. 손짓으로 설명을 이었습니다. 2023년 반도체 불황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얼어붙었을 때 삼성과 SK는 과감히 감산하며 재고를 관리했습니다. 그 결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면서 수출이 폭증했죠.
제니퍼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군요. 정확합니다. 칭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와 혁신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위기가 지나간 후 더 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최신 경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2025년부터 한국산 배터리로 100%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애플도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죠. 눈빛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중국 배터리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반면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과 효율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듯 숨을 삼켰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유럽 학생 소피아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제 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략적인 판단과 혁신에 기반한 것이군요. 맞습니다, 소피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70년대에는 섬유와 신발을 수출했고 80년대에는 중공업으로, 90년대에는 전자제품으로, 2000년대에는 IT와 문화 콘텐츠로 진화해왔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 경제의 심층적인 강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통계 너머에 있는 진정한 회복력과 혁신 능력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경제적 성공이 사회 안정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사회통합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야기가 사회통합력으로 옮겨가자 다카하시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대통령이 없는 한국이 통합력을 논할 수 있나요? 전국이 시위 중인데요. 뉴스에서는 매일 혼란스러운 장면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의문이었습니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은 종종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빙긋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아베 총리가 암살되며 내각 공백 사태가 있었죠?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다카하시 옆에 앉아있던 다른 일본 학생 유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지방선거가 중단되고 경제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업 투자도 멈췄고요. 사실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관찰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어느 나라든 큰 충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프로젝터로 한국의 시위 현장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모였지만 질서정연한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져도 사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세계 유일의 24시간 집회 신고제와 질서 정연한 시민 의식 덕분이죠. 사진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시위대는 차선을 절반만 점거하고 나머지 절반은 차량 통행을 위해 비워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위 현장에 쓰레기통까지 설치해 스스로 정리하죠.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본 시위는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시위 참가자들도 자발적으로 차선을 지키며 평화롭게 진행했어요. 심지어 경찰과 시위대가 서로 물병을 나눠 마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마이클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네요. 새벽 2시에도 한국 거리를 걷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다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살인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죠. 군사와 치안, 두 축이 탄탄한 나라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카하시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사회통합력은 단순히 시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더라도 그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는 능력을 말하죠. 한국은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뛰어난 시민의식을 갖춘 나라입니다. 학생들 사이에 감탄이 터져나왔고 세미나실은 한국의 사회통합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통합력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자 소피아가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기술력은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력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니까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AI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도하고 있죠. 프로젝터로 서울의 스마트시티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술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서울은 글로벌 AI 테스트베드로 선정됐고 양자 암호통신도 세계 최초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죠.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이미 AI로 교통 흐름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신호등도 AI가 조절하죠. 제가 서울에 살 때는 교통 체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는 아직도 AI 교통 제어 도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있어도 적용과 확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따라하기가 아닌 선도하기의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AI 분석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를 사전 포착하고 드론 방어망까지 구축했습니다. 군사 기술과 민간 기술의 경계를 허물며 발전하고 있죠. 마이클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이런 기술력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미국에서는 주로 삼성 휴대폰이나 현대 자동차 정도만 한국 기술로 인식하는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메모리 칩이나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한국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프로젝터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합쳐 한국은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더욱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됩니다. 학생들은 숨을 삼키며 노트를 적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은 단순히 현재의 성취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이 점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자 이제 우리의 토론은 더 심층적인 질문으로 발전했습니다. 마이클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한국의 여러 강점에 대해 배웠는데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강점이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혁신적인 기업 문화와 군사력, 일본은 정밀 기술,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제조업 역량. 한국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은 우리 토론의 핵심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칠판에 4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각각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사회통합력이라고 적었죠. 그리고 이 4원이 교차하는 중앙에 한국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마이클의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각 나라는 저마다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특별함은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높은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천천히 칠판 앞을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혁신과 군사력은 뛰어나지만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력과 사회 안정은 갖췄지만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군사적으로는 제약이 많습니다. 중국은 경제와 군사력은 강하지만 사회 통합과 첨단 기술 개발에서는 아직 과제가 많죠. 이제 학생들의 눈빛에서 깨달음이 번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독특한 위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4가지 측면에서 모두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불과 6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말이죠. 한국 전쟁 후 폐허에서 시작해 이런 성취를 이룬 나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소피아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런 종합적 역량이 국제관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잠시 생각했습니다. 국제관계는 복잡한 주제이니까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중견국이 아닌 스마트 파워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고 기술적으로는 일본과 경쟁하는 복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죠. 프로젝터를 통해 한국의 국제 협약과 영향력을 보여주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한류 문화의 확산은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작동하는 방식이죠.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이제는 K-방산, K-반도체, K-인공지능까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분단 국가나 경제성장 사례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국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을 4대 강국 조건을 모두 갖춘 유일한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 세미나실은 깊은 생각과 새로운 통찰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사회 통합력이라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말이죠. 칠판 앞으로 걸어가 우리가 토론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조건을 완벽히 갖춘 유일한 나라입니다. 위기와 도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는 나라죠.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강점입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하버드 교수로서 여러 나라를 연구해왔지만 한국 같은 선진국은 처음 봅니다. 그 발전 속도와 잠재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을 단순한 분단 국가나 경제, 성장 사례가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따라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사회 통합력과 위기 대응 능력 측면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죠.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수님, 처음엔 의심했지만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도 한국의 사회 통합력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고국의 진정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교수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팝, K-드라마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 영화와 문화까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적 소프트 파워 역시 한국의 큰 강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주로 하드 파워와 국가 역량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강의실은 박수와 함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를 정리하며 새롭게 배운 지식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적이 울면서 돌아가는 나라, 한국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발전하는 나라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사례입니다. 학생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세미나가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그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한국, 4대 강국의 조건을 갖춘 나라에 대한 세미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가 하버드 캠퍼스에서부터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감동 저금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